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1만 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냔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신부님의 행복 강의와 함께 늘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참 예수님, 내가 40이 돼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평화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다 달라. 다 달랐는데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네모난 놈은 네모난 대로 세모나면 세모난 대로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40이 들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때는 일일이 다 지적해주고 가르쳐야지 속이 편했는데 40대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면 귀찮아.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그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어제는 이제 수원 우리 두 번째 멘토 신부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평화방송 한다고 좀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마사지 예약한 사람이 까먹고 집에 휴가를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직원을 바깥에서 운전하는 직원을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그 성균관대학 수원에 성균관대학이 있는 데인데 그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만 가지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이게 침침해 갖고요. 이쁜 여자가 안 보여. 이쁜 여자가.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좋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분을 내가 길에서 기다리다가 직원이 뭐 때문에 잘못돼 갖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딱 탔는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신경질을 안 부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리고는 싶은데 기운이 없어. 신경질 부릴 기운이 없어.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게 좋은 면도 있구나. 사소한 것에 신경이 점점 멀어지는 참 좋은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동그란 사람들이야.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그래요. 난 그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사랑하려고 덤비는 사람들.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내 인생에 참 궁합 맞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내 인생 가장 궁합 잘 맞았던 분은 2012년에 돌아가신 87세에 돌아가신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이 나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았던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 신부님은 내가 신학생 때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이에요. 호랭이 신부님. 호랭이 신부님인데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미사 딱 문 딱 잠궜어요. 미사 시작하면은. 그리고 미사 때 움직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미사 때 움직이면은. 조금도 떠드는 걸 못 보셔서 조금만. 만약에 애가 뛰어다닌다 그럼 애 3살 4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욕을. 그리고 그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번은 내가 그 신부님 철산성당 보좌 신부로 있을 때인데 미사를 하는데 꼬마가 저 앞에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교우들이 얼음이 됐어요. 혼날 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근데 신부님 딱 미사다 멈춘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3살 4살짜리가 오는 거야. 근데 딱 신부님이 입이 참 북한 분이라 거치세요. 이 애새끼 엄마 누구냐고, 나오라고. 이 거룩한 미사에 이렇게 애새끼를 막 놔두고 이 엄마 나오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못 나온 거야. 그래서 누가 데리고 나갔느냐면은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1년 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엄마이길 포기한 인간이라고, 저게 엄마냐고. 그만큼 무서웠어요. 근데 이 신부님은 참 원칙적인 분이세요. 신앙에 애누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좌 신부 때 이렇게 보면은 판공성사 이제 한참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는 신자가 14,000명이었어. 그러면은 고해 성사를 주면은 신부님 고해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까 신부님 고해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 고해만 나가보면 막 신부님 없어. 그 신부님 기다리다가 딱 나와갖고 이리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 신부님 고해소 들어가면 다시 이쪽에 와서 붙는 거야, 내 쪽에 와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500명씩 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하루에 500명씩. 그러니까 그렇게 성사를 많이 줘갖고 나중에는 어떤 보좌 신부 때 어떤 병에 걸렸는지 하도 이걸 많이 하다가 이제 한 번은 문을 열고 고해를 듣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고해를 안 하냐고 눈을 떠봤더니 내 침대에서 옆에 창문을 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이었는데 참 편안했어요. 그리고 신부님, 내가 평창의 성 필립보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예요.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 나 생태마을 꾸미고 싶다고.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신부님이 30억 평생 북한에서 넘어가고 학비 고생을 많이 하고 신학생들 장학금 한다고 신부님 모아둔 거 30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마지막 11년 동안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서로 큰 소리 얼굴 붉힌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인데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신부님이 당신 성구가 서로 사랑하라야 내 성구 액자 너한테 줬는데 어디 있느냐고 2년을 괴롭히더라고요. 2년을.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이놈 새끼 내가 너한테 성구 줬는데 네가 내 걸 우습게 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님 그 철산성당 사무실에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황당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는 성구를 내가 찾아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 걸어놨는데 참 기가 막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뒤에 배경 그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2마리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한번 생태마을에 오시면 한번 보세요. 하여튼 호랑이. 그런데도 신부님하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아버지 아들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2월 15일 날 입원하셨는데 뭐 이제 한 3개월 보름 정도 했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 주교님들 다 모이고 교구청 신부들 다 모여갖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안 돌아가시는 거야. 밤 12시가 돼도. 그러니까 뭐 주교님 뭐 황신부 있을 거지, 우리 각계 뭐 교구청의 신부들 우리 각계 다 가고 나만 있는. 돌아가시는 언제 돌아가시나 보는데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가시네. 나는 다음날 강의 있는데 라고 신부님이 하여튼 나 지금 바빠서 간다고 갔는데 이틀 지났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부관장 신부한테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신부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 왔어요. 딱 왔는데 신부님이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신부님 힘든데 신부님도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그러는데 눈 뜨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그랬더니 그 신부님 모시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저거 보라고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은 그 은인들이 지인들이 와서 신부님 눈 뜨라고 그래도 눈 한 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와서 신부님 이제 가시라고 그러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신부님 매일 저를 위한 미사를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그랬죠. 신부님 평생에 내 바람막이 대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사제 생활은 정말로 반은 신부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 이제 내가 그날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지인들 다 눈 한번 마주치라고. 신부님 다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하고 딱 눈을 마주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신부님은 나하고 궁합이 맞은 거죠. 그래서 난 그분하고 평생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동그란 사람 얘기, 이제 뭐 내가 옛날에 화가 나십니까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동그란 사람이 대림절 맞이하고 예수님 성탄 맞이하고 빠마를 탁 했는데 삐죽한 놈이 와서 한마디 해요. 빠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은요, 가슴에서 피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얼굴 둥글럽적해갖고 스트레스 받는데 떡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도 동그란 사람은 그 삐죽한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기껏 햄대는 소리가, 그러게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다음에 내가 잘할게. 뭘 잘못했다고 다음에 잘한대. 그리고 어디 가서 우느냐면 성당 가서 운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동그란 분들 많아. 맨날 울면서 상처 입고.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 보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인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별난.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상처 안 입는데 동그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50, 60 되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인생 더 살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랑 뭐하러 힘들게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멘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은 성격 까칠한 사람들 가능한 한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은 난 연락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나한테 생태마을 꿈이라고 100억 주고 잠비아에 100억 준 우리 83살 된 우리 은인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꼭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은 사람만 난 전화해서 밥 먹어. 굳이 삐죽한 애 전화해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난 안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40 부록이 되면서 유혹도 흔들림도 의심도 별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50이 지천명이야. 50이 지천명. 50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야.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은 49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 세상 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50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제가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 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바쳐 올릴,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는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야.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근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거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잠비아에 가갖고 간호대학 수도된 걸 보고, 저 사는 맛 사는 멋 삶겨 한끼 책 파는 거 2억 인세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1,000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모인 거야. 2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번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교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 왜 기쁘지 않았냐면 너무 놀랐어요. 하느님이 다 듣고,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2천만 원을 채워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울까? 그랬더니 100억 갖다 줬잖아요. 그래갖고 농업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1,000만 평 대통령이 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쏟아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면 나는 죽어. 이거 기도까지.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잠비아에 제가 이제 4년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이제 그 신학교, 잠비아를 쭉 다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잠비아의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은돌라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잠비아 신학생은 지금 480명이 있대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야. 1, 2학년이 철학과 이렇게 다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신학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돌라 교구의 반달 주교님께서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우리 여기 잠비아에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근데 그 신학교 짓는 거 어렵잖아. 땅 이미 1,000만 평 있고 10억이면 신학교 짓거든요. 10억이면 벌써 100억 기증 받았고, 나는 농업대학만 할 생각을 했지 그 신학교 줘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학교 짓는 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이냐? 1,000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설계를 다 끝냈어요. 신학교 설계도 다 끝났어. 그래갖고 짓는데 이제 반달 주교님이 지난 9월달, 10월달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죠.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 이름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져주기로 두 주교님께서 사인을 딱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느님이 책임져야 돼. 그야말로 내 기도는 배째라야.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그런데 잠비아에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참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수의학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보나라는 아이인데 24살인가 6살에. 근데 그 딸 생일날 잠비아에서 보나 샘이라고 샘을 판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주교님을 만나더니 우리도
잠비아에 신학교 주는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100만 달러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뭐만 해? 심부름만 하는 거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50대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 언제 1000명 하늘의 뜻을 알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삼라만상 이치 다 할 나이 아니에요? 50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 저는 요즘 미사 때마다 이 여의도 광화문에 그냥 맨날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으니까 여기 못 오거든요. 근데 미사 때마다 저 100만 명이 아무 사고 없이 크게 서로 막 경찰이 막 최루탄 물대포 쏘고 이런 일 없이 우리의 의사를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기도해요.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미사일 지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제가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성모회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반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50이 돼갖고 기껏 핸대는 소리가 하느님 이번에 프레스디움 단장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순이라고 해. 62순. 이순이라는 건 뭐냐면 60이 되면 귀가 편안해야 되는 나이예요. 60.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60 된 분들 막 누가 내 욕을 해. 그럼 뭐라 그래? 나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날 뭘로 보고 내 욕을 해? 내가 이놈을 뻔때를 보여주리라. 이때부터는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내 커피숍 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시에 자기 커피숍에 60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000원 7,000원이니까 한 7만원 버나 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핸대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개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갖고 패가 불러서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더래요. 10명이 상 3개 딱 차려 해갖고. 그랬더니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 해달라고 그러더래.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양 리필 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3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 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3잔 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은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3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은 막심 골드 그 150원이야. 스틱 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온병 사다가 종이컵 사다가 종이컵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값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 돼. 나이를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장 보러 나갈 때 절대 못 깎게 해요. 돈 못 깎게. 그거 300원 400원 깎아서 뭐해. 우리 직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기 막 호박을 20개를 사는데 한 푼도 안 깎길래 하나 더 얹어주더래. 더 얹어주길래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고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그래.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릅 따 갖고 나오고 쑥해 갖고 나오는 거 뭐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러다 안 깎아주면 또 그냥 건너 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값.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야 돼. 늙으려면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그 60이 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 신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성모회장이래,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부는 혼자 쭉 사는 거죠. 근데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모회장님이었대. 성모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사모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 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갖고 옷 벗고 나가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된 분들하고 이렇게 대하면 참 편안해요.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은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 다. 60은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나이가 저는 60이 아닌가 싶어요. 70이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 70이면 마음을 따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도 법의 어긋남이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70 넘은 분이 내가 욕심껏 행동을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된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부친 게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게 이제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불류구라는 게 뭐냐면 자야, 예. 자가 넘침이 없는 거. 우리 요셉 성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수들은 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목수들은 재판할 때도 누구를 불러냐? 목수를 불러요. 목수를 불러갖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냐? 누가 다 계산해줘? 목수들이 계산해줘서 그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는 거야, 어긋남이. 70이 되면은. 근데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난 70된 할머니들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항아리가 거의 1000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그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그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 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저기 막 거기에 부대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공자님이 7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은 천지가 80이 넘게 사는데 70까지만 얘기를 하고 죽은 거야. 공자님이 80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80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80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생생지심의 나이예요. 생생지심. 생생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 80까지 살면은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저는 46세 위암 수술을 하고 매년 가을마다 단풍 구경을 가요. 매년 셋째 주 월요일 날 우리 부관장 출신 신부들하고 단풍 구경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때 내 기도문이 뭐냐면, 하느님 올해도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80이 된 분들은 단풍을 몇 번을 보는 거야? 80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80 먹은 할머니들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귀찮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늙으면 죽어야 돼.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80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 할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할머니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진달래를 보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단풍을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예. 저는 우리 요즘 대리임 때 우리 직원들 마니또를 해요. 작년에 느닷없이 마니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뽑았어.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나는 이제 60 먹은 형제가 뽑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명의 목자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한 명씩 이름을 부어서 묵주기도 5단을 해줬어요.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면, 하루에 묵주기도 기도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5단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20단 30단 하는 사람들 보면은 놀라워. 뭐 한다고 20단 30단씩이나 해. 하루에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30일인데 직원은 4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은 무조건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너무 충만한 거야. 막 10단을 하니까 더 충만한 거야. 이거 봐라.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네.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1월 달에 딱 되고 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세연이라고 이제 증손녀가 태어났는데 23명이야. 매일 한 명씩 묵주기도 5단을 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죽은 사람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 여러분들 여기 화랑에 작년 12월 14일 날 내 친구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가 모잠비크에서 선교사 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근데 그 신부가 그림 그린 거 여기 지금 전시해요.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어. 지금 아까 내려왔다 왔는데 너무
너무 그림 잘 그리더라고. 우리 순겸이 신부, 뭐 성모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천당 가게 해달라 그러고, 뭐 또 뭐 안토니오 신부, 뭐 여러 신부들, 또 내가 뭐 글라라, 여러 뭐 하여튼 죽은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니까 기분이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리고 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5단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못했어요. 신부님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얼마나 넓다고 미운 놈까지 다 고이 간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미운 사람 빨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간직하면 돼?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만 하면은 그러게도 우리 인생은 벅차요. 근데 6.25 전쟁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내 상처 준 놈 그냥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80이 돼서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6.25 넘어오고 그 힘든 거 다 넘어와서 지금 살면은 오늘 하루 밥 세 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제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에 지우학하고, 30에 립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불류구하고, 80에 생생지심의 단계에 내가 갔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뜻도 안 세운 거 아닌가? 뜻도 안 세우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내가 섰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쓴 사람으로서. 그 나는 정말로 욕심 없이 유혹받지 않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게 이순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신부님, 저는요 신학교 공부했죠, 환경공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문인 회원이고 국제 팬클럽 회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 문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면 성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병철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 참 열심히 들어요. 최승종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요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사도 바오로 보통 분이 아니야.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오로는 35살에 개종을 해요. 5년 동안 천주교 신자를 얼마나 만에 박해했는지 몰라. 5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다 가뒀어요. 집집마다. 스테파노 죽일 때 옷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35년서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돌을 닦아요. 돌을.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 사도하고 세우면서 46년부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래갖고 6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정도, 30년 동안 하느님 일 하다가 죽어. 33년 정확하게 33년. 내가 신학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신부님은 팔자가 좋아갖고 대학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수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글 배우고. 신부님 팔자가 좋죠. 여러분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여기에 대학이 들어있어요.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주옥 같은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역사를 치면 나오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을 나오고, 성서를 치면 성서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 여기 이 휴대폰에 이거 맨날 메시지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손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손자들 교육이에요. 얘야, 나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거 듣고 싶은데,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해줘라. 그럼 걔 그거 찾아서 걔도 공부해. 맨날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가 이거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걔 기가 막히게 깔아줘요. 누르면 나와. 누르면 맨날 요즘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거 텔레비 보시, 여러분들 영혼. 내가 왜 대통령 욕 안 했는지 알아요? 내 입이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입이. 예.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망가질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서야 돼. 내가 깨우쳐야 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은요, 소크라테스 말씀처럼 지식은 덕으로 가고 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평화방송 좋은 강의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20년 전 이야기예요. 내 멘토 신부 이용삼 요셉 신부가 중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처음 제가 중국에 발을 디뎠어요. 장춘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신부님 보러 북경하고 장춘을 갔어요. 북경에 딱 갔는데 천안문 광장에 딱 섰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광장이 너무 넓어서. 그 넓은 광장에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 넓은 광장에 탱크를 다 문마다 다 막고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싹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등소평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 싹 쓸어버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 넓은 광장에 그 학생들이 다 죽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막 정말로 끔찍하기도 하고. 근데 자금성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눈알이 튀어나오지. 눈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래서 중국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을 생활하고 자금성 구경하다 너무 오줌이 마려웠고 공동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쳐다보는 거 나를. 근데 뭐 나만이 아니라 줄 서는 사람이 뒤에 뭐 20명 30명 아예 문짝이 없어. 그냥 어떤 화장실은 그냥 다 엉덩이 까고 다 앉아서 그냥 일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내려가. 똥 싸면 쫙 흘러내려가. 문짝이 없는 그 대단한 자금성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뭐 막 화장실로 가리고 막 옷으로 가리고 선글라스로 가리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문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금방 다 부셔졌대.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면 잘 안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안 나오는 걸.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문짝을 발로 차고 뜯어내는 거야. 빨리 나오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또 한 면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요 무식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거칠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무식한 건 내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장춘 가는 기차를 탔는데 또 놀랬어. 사람들이 비닐을 봉지에다가 닭을 뭐 삶은 건지 튀긴 건지 했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쪼개갖고 먹는 게 아니라 생 한 마리를 큰
그냥 뜯어 먹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더 놀라는 건 손톱에 때가 꽉 껴있어. 안 씻는 거지. 안 씻는 거지. 정말로 안 씻는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난 오늘도 아침에 평창에 목욕탕에 갔다 와서 정결례를 하고 왔는데 하루에 한 번은 씻는데 중국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참. 근데 안 씻는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 뭔가 이 상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씻지 그런 시설 자체가 없는데. 그래갖고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 가면 때가 막 퉁퉁 떠 있다는 거기 1시간씩이면 물 뚫으니까 이러면서 수영하고 막 이러면서 보인데 때 미는 게. 누가 공자의 나라라고 그래요. 한 발자국 중국 문화 사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른 중국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곳에는 극단적인 인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밤 시장을 나가보니까 개구리 다리 꼬치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기름을 오래 튀겼는지 기름이 새카매. 그리고 사고파고 그것도 막 좋다고 뜯어 먹어. 근데 저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갖고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이게 한 번 닭 튀긴 건지 2번 닭 튀긴 건지 100번 튀긴 건지 보면 알아. 그 산화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처음 튀기고부터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 기름을. 야, 이거 그때 막 중국이 개방을 하고, 뭐, 흑묘니, 뭐, 검은 진이, 뭐, 하얀 진이 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막 핑퐁 외교가 시작되고, 막 그런 게 막 진행이 돼갖고, 막 경제적으로 오픈을 막 하고 발전을 할 때였거든요. 중국은 20년 전부터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판 세계 공장으로 태어나던 시기죠. 세계 모든 생필품을 다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죽은 김순겸 요한신부 외방선교인데 파푸아 뉴기니 내가 만나러 갔어요. 그거는 2003년경에 만나러 갔는데 그 김순겸 신부가 그 한국에서 그 멀리까지 또 친구라고 찾아왔다고 그 랍스타 저 새우를 바다에서 잡아갖고 이제 해준다고 원주민한테 랍스타 좀 몇 마리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신부님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꼭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야. 청바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 있는 거 하나만 주면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 청바지 많이 싸갖고 왔죠. 왜냐면 선교사들은 옷 막 찢어지고 헤어지니까 청바지를 많이 갖고 가요. 그거 하나 없겠나?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래. 자기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 꿈에도. 근데 겨우 반바지 하나 메이드 인 코리아 청바지가. 그걸 갖고 거기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랍스타를 이만한 거 하여튼 열 몇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랍스타를 잊지 못해요. 지금은 별로 랍스타를 봐도 별로지만은 그때는 막 새로운 음식, 그런 굉장히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먹는데, 한 마리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바다에서 갓 잡아갖고 한 거라. 그랬더니 그 김신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창현이 너 조금만 있으면 꼬리 부분만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부른데 5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야. 꼬리만 4마리는 다 뜯어먹고 말았던 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중국 제품이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짝퉁으로 못 만드는 게 없네. 모든 걸 약 딱 1% 부족한데도 다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이 짝퉁 때문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장인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각국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가죽 옷 만드는 사람, 뭐 시계 만드는 사람 다 했는데 너무너무 싸게 짝퉁이 들어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전 세계 장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짝퉁도 통하는 짝퉁이 있고 안 통하는 짝퉁이 있는데, 배도 우리나라가 계속 조선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중국한테 뺏겼어요. 왜냐면 워낙 싸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1%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한테 다 보냈는데 북극에 갔는데 배가 딱 서갖고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요, 내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면요, 미친대요. 도로 한가운데서 배가 쓰면은, 차가 쓰면은 두고 딴 차 타고 가도 되지. 근데 짐은 잔뜩 실어놨지.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쓰는데 그거 놔두고 어딜 가? 가긴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나 사나 고쳐갖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 줄 알아야지. 배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간에 쓰는 배들이 너무 많아갖고 작년부터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믿을 건 한국이라.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세계 1위 조선 수주가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울산, 통영, 옥포, 거제, 군산, 여수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면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야. 뭐 중국 때문에 수출이 잘 돼갖고 뭐 우리나라가 살만하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중국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에게 그 놀람과 충격의 나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진시황 무동과 병마용 또 당 현종의 양귀비 사랑이 묻어있는 도시 시연을 둘러보았을 때, 야, 엄청 발전했구나.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식당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식당을 만들어놨어. 유리궁전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하여튼 뭘 똑같이 만드는 데는 귀신이야. 그 통이 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베르사유 궁전을 똑같이 한국에다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근데 뭐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1% 부족하다. 내가 베르사유 궁전도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거기 베르사유랑 중국에 있는 베르사유랑 뭔가 1% 부족하다. 근데 요즘은 아예 프랑스 유명한 마을, 스위스 마을 같이 아예 유럽 관광지하고 똑같은 곳을 만들어 놓아서 비싼 돈 들여서 유럽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똑같은 데로 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칠채산이라고 산 색깔이 7개 있어요. 칠채산이라고, 무지개산이라고. 거기는 아주 중국 서안 아주 맨 끝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거길 가봤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엄청 타고 가죠. 나 거기 가보고 잠비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거의 토굴에서 살아, 토굴에서. 근데 그렇게 토굴에서 사는 인구가 5억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얼마나 또 추워. 불을 떼는데 전부 갈탄을 떼는 거야. 갈탄을 떼니까 굴뚝마다 새카만 갈탄탄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겨울에 저걸 때문에 저 미세먼지가 다 한국으로 올 텐데. 그게 내가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미세먼지 시작된 게 10년 전이야. 10년 전.
현재 6억 5천만 명의 가난한 농민들은 최저 빈민국 신세로 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여행할 때 돈 팡팡 100달러짜리 이렇게 하면 $10,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구찌 뭐 이런 거 뭐 산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8,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 상하이, 산둥반도 이쪽에 사는. 자, 이제 중국을 좀 이해를 하면은 요렇게 붙어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요 밑에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베이징이 아까 900콜이라고 그랬죠?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반대 뭐 티베트는 나중에 이 1954년에 여기를 합병을 하죠. 요때 막 6.25 전쟁하고 정신 없을 때 요럴 때 막 다 뺏어와요. 예. 그래갖고 중국이 엄청 커졌죠. 이 내륙 지방 사람들은 거지로 사는 거야. 거지로. 그리고 제가 여기 산둥반도 이쪽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는요 유럽 같아요. 얼마나 건물을 잘 줘놓고 사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빈부격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8,600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8,600달러. 우리는 31,000달러.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잘 살죠? 네, 중국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문제는 인구가 15억 명이기 때문에 G2, Great 2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둘,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이제 5년 전부터 중국 여행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6,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데리고 장가게 여행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나아졌는 줄 알았더니 길에다 침 뱉고 소리 지르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태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한번 5시간인가 갔었는데 반 이상을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반 이상을.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귀한 직원들 중국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나라를 내가 왜 가? 안 그래도 돌아다닐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내년에는 올해는 미국 여행 갔다 오고 후년에는 마추픽추 갔다 와요. 내가 남미도 갔다 와봤는데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요. 가난한 나라지만은. 중국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공자의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또 얘네들은 공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일단 하여튼 이 중국이 베이징 쪽에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둥반도로 공장을 다 옮겨요. 왜냐하면은 여기 막 스모그가 너무 일어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원자력 발전소, 무슨 공장, 화력 발전소 다 산둥반도, 홍콩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원인이 중국한테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30%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굴 쪽에다 징집 장치라는 걸 해놔갖고 조금 좀 이렇게 한 20m, 30m 올라가면 없어지는 시설. 그거 20m, 30m 하얀 연기 나온 거는 징집 장치로 물을 다 떨어뜨려갖고 그래도 깨끗한 수증기가 나오는 거야. 20, 30m 하얀 연기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면은 100m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코앞이야. 코앞에 우리 지금 공장을 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가 윤리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럼 징집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럼 왜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할머니를 때리고 주위 사람들 막 두들겨 맞는데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는 인륜이라고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는 중국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러는가? 한국에 관광 온 중국 관광객들 제가 여러 번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완전 자기네들 목욕탕 자기네들이 산 것 같이. 중화민국이 그런 거죠. 중화민국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주위 사람들 방해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자기 무시당했다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 뿌리고, 도대체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식할까?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난투구까지 버리고 늦게 출발했다고 막 비상문 막 문 열어 막 승질 난다고 자기네들.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는 뭐 스페인에 가갖고 막 쫓겨났다고 들어 넣어갖고 중국에서 막 물어내라고 보니까 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그 소파에서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생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우리도 20, 30년 전에 대한민국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때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막 $10,000 소득 넘어가고 여행 자유화와 90년대 초 하늘문이 열리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갈 때 외국인들 보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현재 $30,000를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런 추태가 없어지고 교양이 생기고, 워낙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구경하느냐고 추태를 부릴 시간이 없어. 만약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비행장에서 소리 지르고 쓰레기 길거리에, 외국 길거리에 버리고 뷔페집에서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나온다면 아직도 중국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크루즈 여행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갖고 저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는 그 중국 사람들 때문에 내년에 문 닫는 데잖아요. 그 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그 음식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왜 중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 진짜 중국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정확하게 1957년에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굶고 그러니까 쌀 수확량도 좀 늘리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철제 기구도 좀 만들고 이런 거 하자고. 그래갖고 4가지 이 좀 해충을 죽여야 된다고. 파리, 쥐, 모기, 새, 참새. 참새는 왜 죽이느냐 하면은 나달 다 뜯어 먹으니까 우리 양식 뜯어 먹는다고. 그래갖고 이 58년에 2억 마리를 죽여요, 참새를. 59년부터 61년에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구의 3,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말로 지금 뭐 이 얘기를 다 못했지만 부모가 자식 많이 잡아먹었어, 이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양식 구하러 온 사람, 옆 동네는 안면 없는 사람들이잖아. 바로 잡아서 먹으면 비일비재하다. 3,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참새를 다 잡고 나니까 참새가 해충을 다 잡아먹었는데 해충들이 다음에 59년부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그냥 벼이삭, 벼 싹 다 잡아먹은 거야.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죠. 이게 대약진은, 이게 막 인류 역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요.
아니 러시아를 보니까 막 문인들이 막 발표를 하고 예술이 막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럼 우리도 하자고. 그래갖고 1965년에 막 이제 막 발표도 해봐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공산주의 잘못됐고 독재 잘못됐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홍위병, 얘네들은 하여튼 빨간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황건적, 홍건적, 이번에는 홍위병. 이 홍위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홍위병을 구성을 해갖고 교수들, 선생님들 데려다가 인민재판하고 다 죽인 거야. 이때 350만 명을 죽여요. 350만 명을.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학교도 배울 필요 없다고 문을 닫아요.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 자체가 없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세대들, 50대, 60대, 70세 세대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한테 윤리교육을, 아예 윤리교육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자 사당을 무너뜨려요. 공자 사당을 운무를 저수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왕들 묘도 다 파버려. 뼈까지 다 추스려버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 유교도 종교다. 그래갖고 싹 다 부셔버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요리사까지 다 죽여버려. 니네들이 미식으로 해갖고 인민들 배 굶긴다고 지가 대약진 운동해갖고 인민들 3,500만 굶긴 건 생각하지 않고, 공자 책도 다 불사르고 공자 묘를 폐해쳐서 연못으로 만들고 불상은 녹여서 숟가락으로 만들었어. 숟가락으로. 교수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하지 않고 밥 먹는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교육으로는 돈 받을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이에요. 1966년부터 76년.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 교육, 정치,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면 자식이 부모 인민재판에 세워갖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비윤리적이고 아주 저급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대혁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거를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문제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따라가려면은 100년은 더 쫓아가야 돼요. 100년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50년은 더 따라와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100년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윤리교육을 하려고 해도 윤리교육이 안 돼. 왜냐하면 소황제를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명만 낳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30년 동안 그래 낳았으니까. 얘 위에 6명이 얘한테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애들이 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여행을 하고 나면은 자기 필요한 물건 다 사면은 중국에서 입고 온 건 다 버리고 가. 호텔에다 다 두고 가. 가방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 새 거 갖고 가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중국 걱정을 하느냐. 중국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 제주도에 관광 온다고 땅 다 팔았어요. 다 파는 건 아니고 여의도 2배 많은 거. 한 제주도에 150만 평 정도, 160만 평 정도의 땅을 팔았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16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거기에 걔네들이 호텔 짓죠, 식당 짓죠. 그렇게 팔아놨더니 아니 거기다가 식당을 줘갖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 식당으로 안 보내고 자기네 식당으로 다 끌고 오네. 우리는 땅 뺏기고 관광객들 아무리 바글바글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돈은 누가 벌어가? 중국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갖고 뭐 사드 때문에 또 싹 빠져가갖고 또 내가 제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면 건물 짓다 말아갖고 폐허로 되는 건물들이 아주 길에 널려 있어. 길에 널려 있어. 그러면은 중국은 이 제주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느냐? 15억의 땅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한다고 피해는 누가 봐? 우리가 봐. 그러면은 3만 달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8,600달러밖에 안 되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땅값 3배, 4배 준다고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자존심이 없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에 가니까 이제 시진핑이 부패 정리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현금을 들고 150만 달러 그 산호세 가면 골프장 안에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300만 달러에 다 사놨어. 그래서 산호세가 땅값이 300만 달러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 땅 안 팔면은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다 그러는데 저가로 들어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왜 3만 달러 소득 국민들이 10,000달러 수준의 관광 그거를 하느냔 말이야.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수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국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면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황하게 이거 요약하느냐고 어저께 밤부터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얘기로 하면 좋은데, 얘기로 하면 끝도 없이 뭐 양귀비 얘기 나오면 이게 서양 여자냐, 동양 여자냐, 또 16번째 아들의 뭐 며느리를 취한 거거든. 며느리를 취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원고로 정해놨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8,000달러 사람들 막 그거 돈 뜯어 먹으려고 막 우리 자존심 버리지 말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국 여행 갈 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여행 가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갈 여행이 못 되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때를 쓰고 여기저기 그냥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3만 달러 정도 되면은 한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거의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5만 달러에 들어선 나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 조금 배운 사람들 영어 수준 나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얘기가 돼. 일본 사람들이 영어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달래 영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개인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내가 만난 일본 사람들 다 정성스럽고 다정하고 겸손해요. 근데 그걸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지는 내가 다음 토요 특강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존중과 대접을 받고 싶으신가요? 사실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그 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멋진 말이나 화려한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무심코 한 행동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행동 중 3가지를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욕구를 챙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늘 앞에 서고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뒷전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조차도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죠. 대화의 균형은 깨지고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 얘기 들어줄래? 라는 마음이 결국 넌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공동의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자리에서 자기 몫은 다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좋으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사람 말이죠. 이런 모습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네
라는 낙인이 찍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 목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기적인 태도는 작은 부탁과 자원 사용에서도 드러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든지 도움을 받고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당연한 존재로 취급하면 상처가 남고 그 상처가 반복되면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 편할지 몰라도 언젠가 고립이라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고 대화의 균형을 지키며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는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비판입니다. 누군가 내 행동이나 선택을 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 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그 말은 칭찬 대신 상처로 남습니다. 비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적인 조언은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문제는 비난만 있고 대안은 없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고생 끝에 결과물을 내놨는데 이 부분은 별로야 라는 말만 듣는다면 그 동료는 다시 도전할 힘을 잃게 됩니다. 또는 친구가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괜히 시간 낭비했네 라는 말을 들으면 기운이 빠지죠. 사람은 누구나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늘 비판만 듣는다면 자기 가능성마저 부정하게 됩니다. 또한 비판적인 사람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 진리인 양 행동하죠. 토론 중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결국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오래전 작은 실수까지 끊임없이 들춰내며 상대를 몰아세우는 모습은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비판은 때때로 자기 감정의 투사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불만이 많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쏟아낸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아 신뢰를 약화시키고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비판을 줄이고 장점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했어.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은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고 성장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작은 인정과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뼈대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라도 단 한 번의 거짓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소한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어느 순간 그 친구의 말은 하나도 믿기 힘들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속이거나 사실을 감추면 동료들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순간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더 큽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결국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얽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과 죄책감은 쌓이고 자존감은 점점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을 괴롭히는 거죠. 더 무서운 점은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만든 가짜 이야기를 믿으려 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진짜 나를 직시할 용기를 잃게 됩니다. 결국 성장은 멈추고 관계는 멀어지며 사회적 신뢰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정직은 단순히 도덕적인 미덕이 아니라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거짓말을 피하고 진실을 말하는 태도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곧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세 가지 행동, 즉 이기적 태도, 지나친 비판, 거짓말과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피하면 자연스럽게 존중과 신뢰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 행동, 즉 무리한 언행과 책임 회피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또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내 모습이 조금은 이기적이지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비판을 쏟아내진 않았는지, 또는 작은 거짓말로 신뢰를 무너뜨린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무리한 언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존중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의가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무리한 말투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말을 끊거나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상대를 가볍게 웃어넘기는 태도는 상대에게 깊은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같아도 상대방은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합니다. 또한 무례함은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며 차곡차곡 쌓이지만 무리한 행동은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상대방의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관계의 벽이 되어 아무리 다시 가까워지려 해도 쉽지 않게 만듭니다. 무리한 언행은 사회적 고립을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리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무리한 언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팀워크를 해치고 결국 혼자가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무례가 반복되면 관계의 균열은 점점 커져 나중에는 회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무례함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언쟁에서 시작된 말 한마디가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오래도록 마음에 앙금을 남겨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예의 없는 태도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험 요소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평판도 무례한 언행 앞에서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한두 번의 무례한 태도가 주변에 퍼지면 저 사람은 배려가 없다 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한 번 굳어진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죠. 이는 개인의 사회적 기회나 직업적 성공에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리하게 굴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중요한 자리에 오르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무리한 언행은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신뢰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존중하는 태도, 작은 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책임 회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더 크게 무너뜨립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태도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순간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해결하려 하면 동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명만 하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신뢰는 단숨에 무너집니다. 신뢰를 잃는 순간 더 이상 중요한 자리를 맡을 기회도 사라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불씨를 제때 끄지 않으면 큰 불로 번지듯 책임을 회피하면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게다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됩니다.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혼자가 되기 쉽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고립만 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책임 회피는 자존감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가? 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이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얻고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책임 회피는 결국 개인의 성장, 사회적 신뢰 그리고 자기 존중까지 모두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는 태도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5가지 행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기적인 태도, 지나친 비판, 거짓말과 속임수, 무례한 언행, 그리고 책임 회피. 이 5가지는 공통적으로 자신만 생각하는 태도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숨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간다면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내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 작은 책임, 작은 진실이 모여 큰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작은 실천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